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실체를 밝히겠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고, 민주당은 국면 전환용 안보장사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편 여야는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사개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배분이 막판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죠.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남영희 민주당 인천동 미추홀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우선 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여민 피격 사건과 그다음에 강제 북송 사건이 달랐던 점은 서여민 이 피격 사건은 유족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유족들의 어떤 그런 사연들을 들으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제 북송 사건은 사실 당사자들이 북송된 이후에 어떤 증거라든지 또는 유족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목소리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사진들이 통일부에서 공개되면서 그 안에서 북송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두 청년의 그 모습이 생생하게 국민들한테 전달이 됐죠. 그럼으로써 사실상 왜 그때 당시에 북송을 했는가에 대한 다시 질문이 생기고 의혹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 영토에서 우리 영해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재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재판이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탈북민 중에 살인을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넘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수원지법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북한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열고 그러니까 집행을 했어요. 실형을.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런 증거들이 나오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흉악범들이다. 지금도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테러를 저지르거나 항공기 납치를 하거나 또는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탈북한 주민 23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보호 이탈 주민이에요. 보호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이탈 주민들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지원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럼 우리나라에서 계속 있는데 왜 아니냐? 그랬더니 말이 또 바뀝니다. 안보 장사다. 이제는 안보 장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중요한 건 안보냐 아니냐, 뭐 북풍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인권입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그 당이 지금까지 표방해온 게 민주화 운동 아닙니까?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일으켰다는 그런 그 사람들이 모인 당이잖아요. 그런데 그 민주화 운동 당시에 자신들을 가장 지원해줬던 인권 단체들, 휴먼 라이츠 워치나 혹은 엠네스티나 이런 단체들이 지금 진상을 밝혀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슨 뭐 정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진상을 밝히면 된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다. 두 청년이 끌려가서 어떻게 됐는지 또는 왜 북송을 했는지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이 사실 이게 정치 논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장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뭐 국정조사나 특검은 야당인 민주당이 받아들여야지 합의가 돼야지 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성사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들 지금 비보호 대상인 북한 이탈 주민들이 언제 받아들여진 분들인지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2019년 6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목선함을 타고 남한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위장 탈북자를 받아들인다 이런 비판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19년 11월에 지금 이 어선 어민 두 명의 청년을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이 사건들이 발생을 했는데 저는 이 전제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3년 전 사건을 다시 불러와서 북송에 대한 부분을 이 반인권적인 문제로 다루고 싶어하는 대통령실의 그 문제 중에 어제 그저께 그 발표를 할 때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었죠. 그분께서 전제를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송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을
마치 이번 정부에서는 전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치부했다라고 말하는 전제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허구였고요. 이후에 그 당시에 이 두 명의 북송된 그 어민들이 기순 의사를 쓸 때 자백서까지 다 쓰면서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합동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순 의사니 이런 것들을 받아낸 이후에 가능했던 조치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을 완전히 다른 조건으로 내걸면서 이 사실을 다시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점이 문제인 것 같고요. 상식적으로 이 무고한 뭐 북한 탈북 주민이나 뭐 이런 분들이 남한으로 기순해온 부분과 실제로 이 흉악 범죄라고 했던 16명 조업을 하면서 배 위에 선상에서 아주 흉측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상황을 다 알게 된 이후에 이 사람들을 남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 형사법 체계가 사실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한 이틀간, 3일간밖에 조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그 2, 3일 전에 있었던 일은 이미 이틀 동안 그 NLL을 넘나들면서 뭐 북측이나 남측의 뭐 해경 뭐 이쪽에서 계속 잡으려고 해도 도망 다녔던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랬겠습니까? 잡히면 안 되겠다라는 뭐 아주 결사항쟁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정황들과 포함돼서 이후에 잡힌 이후에 제가 볼 때는 납포가 된 것인데 그 이후에 그들이 직접 진술을 했던 부분 그리고 뭐 첩보라고 하는 부분 이런 정황들이 증거로 정확하게 진술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증거들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의혹만 제기하는 것 이것을 저희가 안보 장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난번에 그리고 왜 그 당시에 2019년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국회 정보원장이 다른 분도 아니고 이해운 위원장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위원장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김무성 의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이런 흉측한 범죄자들을 우리가 같이 그대로 대한민국에 두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추방을 한 이유를 설명을 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왜 지금은 틀린지, 왜 그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던지 그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탈북민 그리고 북한 인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북한민들에 대한 인권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이번에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에 공무원들의 그 기강을 잡아야 되는 공직기강 비서관이 누굽니까? 무고한 서울시의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그 시민을 간첩 조작 사건을 했던 담당 검사가 지금 공직기강을 맡고 있는 정부입니다. 이런 정부에서 인권을 얘기한다? 굉장히 내로남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3년 전에는 일부 동조 뭐 또는 가만히 있어놓고 왜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공세를 펼치느냐.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인 공세다라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또 출근길에 신색깔론 프레임, 본질 흐리지 말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시에 그런 입장이 이 자유한국당이었어요. 국민의힘의 전신이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이었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청문회라든지 상임위에 지금 동영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당시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불러서 매섭게 질문을 했던 모든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문제 제기 다 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느냐, 통일부 장관한테. 통일부 장관 계속 말을 바꿉니다. 처음엔 증거가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증거 없습니다 했다가 그 청문회 다 장면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문제 제기했던 거 지금 다시 다 방영되고 있고요.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은 현직 의원인가요? 자유한국당 의원도 아니고 바른미래당 의원들이고 이해운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 현직 의원들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그러면 왜 입장 바꿨느냐라고 물어보셔야 되고 당시에 철저하게 정지석 의원을 포함해서 이거 수사해야 된다. 김현철 장관의 입장 바뀌고 있다. 국정원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했던 의원들은 지금 이 지적에 벗어나야죠. 일관된 입장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그때 그래놓고 문제 제기를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그런 의원들이 지금 지금 국민의힘에 있다고 한다면 당신들도 일단 사과하고 같이 이 문제를 그러면 의혹을 풀어보자가 맞지. 당신들이 입장을 바꿨으므로 이 의혹은 풀지 않아도 된다.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입장을 바꾼 의원들이 있다면 그거는 지적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혹을 풀지 않아야 될 이유는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왜 그러면 귀순 의사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느냐? 아니,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당시에도 김현철 장관이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귀순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당연히 뭐 조국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한 사람들을 돌려준 것뿐이다라고 입장을 했는데 우리 그 사진을 봤잖아요. 귀순 의사라는 건 더 이상 논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진에서 안 넘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이 사람들은 귀순 의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진이 저는 그냥 귀순 의사에 대한 어떤 답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사진을 보면은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된다.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귀순 의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북송 의사. 네, 북송 귀순 의사가 있는 없었다. 거고. 예.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또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 답방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계속해서 조금 공세를 하는 입장인 것 제가 같습니다. 태영호 의원님 설명 들으면서 본인의 주장이겠죠. 본인의 네. 의사인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탈북민들 중에 그 북한의 고위공직자였던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북에 다시 뭐 추방을 하거나 이송을 하거나 그것이 더 진상을 하는데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이 2명의 청년이 살인마라고 확인이 됐던 그 당시 상황 이런 사람들을 추방한 것에 대해서 김정은 답방을 위한 명목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과도한 주장이시고요.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불쌍한 정말 탈북민을 북에 추방시켰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법을 둘러싼 해석이 지금 계속 엇갈리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그 2명의 선원이 흉악범이다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예요. 그것도 흉악범이냐 아니냐라는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돌려보내려면 지금에 있는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죠. 그분들이 흉악범입니까? 근데 어떤 점으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어떻게 답이 나오냐면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건 최소한 첫 번째 흉악범이라고 일지라도 어쨌든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지만 그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흉악범이라고 한다면 증거가 있어야죠.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 조그만한 15m 목선에서 세 사람이 16명을 흉기를 갖고 한 사람씩 불러내서 살해한 다음에 바다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선이 분명히 서로 충돌하는 어떤 지점도 있을 테고 흉기로 휘둘렀던 지점도 있을 테고 거기에 따라서 혈흔도 있을 겁니다. 많은 증거들이 목선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이렇게 했어야죠. 그 목선에 모든 사진을 찍고 증거들을 해서 이러이러한 증거들이 있다. 이러므로 단순 첩보만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는 합동조사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의 담당자들이 당연히 이건 목선을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조사하겠다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 조사를 못 갔다. 국정원에서 이런 보도도 나오고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증거가 있느냐?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첩보다 1, 그다음에 자백이다. 우리 헌법에 12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백만 있는 증거는 채택될 수 없다. 물증이 없으면 본인의 어떤 자백으로서만. 왜냐하면 고문에 의한 자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갖고 그걸 믿게 한다는 거냐예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완전히 사건을 덮었어요. 이게 북송되는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JSA 대대장이 청와대의 관계자에게 문자로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 것을 사진 기자가 찍어갖고 보도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북송됐는지도 모르고 지금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것도 모르고 그 모든 상황들을 몰랐을 거예요. 청문회도 이루어지지 않고. 왜 그러면 정부는 그때 이걸 덮으려고 하고 쉬쉬하려고 하고 국민들에게 그 진짜 범죄자인지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목선 어떻게 했냐면 소독시켜버리고 그냥 북한에 보내버렸어요. 그 실질적으로 살해 현장에 진짜 살인범이라고 흉악범이라고 그 증거 자체 흉악범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대한 의혹이죠.
명확한 증거 기준 없이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에 그 야당의 의원 아니었습니까? 이해훈 의원이 실제로 국회 정보위원장이었습니다. 그분이 모든 종합적인 정보들을 수집하고 판단한 이후에 브리핑을 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영화 황해가 생각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시 정황들의 모든 설명들을 한 이유가 첩보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자백을 한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그 당시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뭐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추방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그 사진, 북으로 이송되기 싫어서 저항하는 사진을 통일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들을 강제 추방한 것이 반인권적인 문제였다라고 지금 내놓는 그 모습들이 저는 통일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입장 변화를 밝힌지 똑바로 본인들의 입장을 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추방을 당하는 모습의 사진을 보면 그분들은 실제로 그 사람들, 이전에 추방됐다는 그 20대 청년이 살인을 저질렀고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이 자백을 하고 나서 북으로 이송되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지 왜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누가 봐도 당연한 그림이지요. 근데 그 그림을 놓고서 남한에서 가기 싫어하는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문제 삼는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고요. 우리 헌법 3조와 4조가 있는데 이 한반도 부속 도서를 포함한 것을 우리가 한반도 영토를 따지면 북한의 모든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4조에서는 평화 동반자라고 얘기하면서 UN 동시가입을 한 것을 보면 각각의 국가로 또 인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북한을 인정하는 범위가 굉장히 다른데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헌법적 가치도 그렇고 국제법에 있어서도 이 살인적 범죄자에 대한 국제적 인도 그 방향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정거, 정황 증거, 증거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그럼 그 이전에 모든 정보든 통일부에서 밝혔던 것이든 그리고 국회 정보위에서 밝혔던 이 모든 사안들이 다 엉터리였다라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남양희 위원장이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하신 게 국제법 얘기입니다. 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흉악한 사람들이 그 북한으로 넘어가는데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가를 상상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지점이에요. 맞아요. 북한은 그렇습니다. 북한은 끌려가면 무슨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 그래서 비정상적인 국가라고 유엔에 돼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르플망 원칙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국제 난민 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에 가입돼 있습니다. 가입돼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협이 있는 국가에 개인을 추방하거나 소환하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국제법상 원칙이고요. 이 르플망 원칙을 지금 못 지켰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국제 앰네스티예요. 그리고 휴먼 라이츠 워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인권단체들은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했을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우리 헌법 조항에서도 볼 때 난민으로 취급하기 모호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과 좀 다른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다시 여쭤볼게요. 헌법 3조는 받아들일 수 없고 헌법 4조를 받아들인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 국민, 그러니까 한반도에 그러니까 북한의 영토도 대한민국이다. 북한의 주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명시돼 있고, 그 다음에 1996년도에 이 출입국 관리국에서 탈북자들을 퇴거시키려고 할 때 대법의 판결이 났어요. 대법 판결 어떻게 났냐면 바로 헌법 3조에 의해서 탈북자들은 우리나라 국민이다. 그건 탈북이 어떠한 이유도 상관없어요. 이유 거기서 범죄를 저질렀던 아니면 다른 어떤 선한 이유에서든 간에 탈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 3조에 따라서 퇴거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의 어떤 판결이고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헌법재판소에도 그렇게 지금 결정을 내린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난민이면 지금 르플망 원칙이 되고 난민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영해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도 아니고 실제로 그들의 자의적인 의사에 의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들을 보면 이틀 넘게 해경이 가서 저쪽 북측도 그렇고 남측도 계속해서
추방을 그 선상에서 추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왔다 갔다 영해를 넘으면서 도망 다니고자 했던 그 정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탈북, 귀순하기 위한 그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도 그 상황들이 설명해주고 있죠. 자, 페스카마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페스카마호는 온두라스 국적의 선박이지만 그 안에 조선족과 조선족 선원들과 우리나라 선원들과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족 선원들이 남태평양 영해에서 선상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갖고 11명을 죽여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옆에 선박에서 맹장염에 걸려서 고등학생인데 실습을 하다가 맹장염에 걸려서 후송을 해야 돼서 긴급히 이 선박으로 이송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산채로 떠밀어서 죽였어요. 그 11명 중에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흉악범입니까? 아닙니까? 흉악범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 영해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로 끌려와서 지금 재판을 받습니다. 문재인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가 아니죠. 무기징역을 받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흉악범일지라도 인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상 반란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선상 반란, 그때 당시에 21시간 노동을 하고 선장이 너무 강압적이었다. 그 이유로서 사실상 무기징역으로 이 판단이 되는데 이 사건으로 다시 되돌아와 보죠. 흉악범인데 그러면 이들에게 혹시 아세요? 이들이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라요, 우린. 그러니까 그냥 죽이는 순간 죽였구나. 만약 죽였다고 가정을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진술, 왜 어떤 상황이었는지, 얼마나 뭘 어떻게 했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공유하고 있나요? 그럴 기회를 이 사람들한테 줬나요? 안 줬어요. 근데 페스카마호 사건은 그렇게 그 인권을 생각을 하면서 챙긴 대통령이 이번엔 왜 그 진술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빨리 이걸 그냥 처리해야만 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아갔을 때 계속 주장하시는 게 첩보다 그때 정보가 있는데 있다면 국민들이 지금 다 납득을 할 거예요. 다 알 거예요. 어떤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들이 왜 범죄를 저질렀는가까지 다 알 거예요. 몰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연도가 꽤 차이가 나는 일이고요. 변호사의 직업 윤리와 대통령 행정 수반으로서의 역할이 엄연히 차이가 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온 것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행위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그 감청 자료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SI라고 하는 특수 첩보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점점 더 발달되어 있고 그 상황들이 정황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틀 넘게 이 두 청년을 양쪽 다른 방에다 두고 진술을 하게 했는데 그 자백들이 똑같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설명들을 보면 이 상황들이 다 내용이 정확한 증거로 드러나는데 그것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자백을 고문을 해서 문제가 있어서 자백 진술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밝혀져야 되겠죠. 거기에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네, 향후 진상 규명 절차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나 특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동의가 없이는 또 쉽사리 진척이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좀 동의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요. 지금 지난번에 서해 공무원의 피살 사건과 또 이후에 또 후속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저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언론에서 또 더 증폭시키고 하면 국민 여론이 또 그쪽으로 쏠려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북풍몰이라고 하는 것이고 안보장사라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민들 민생 경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 뭔가 해법이 이런 것이다, 안보팔이다, 북풍놀이다 이런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돌이켜 봐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고요. 민주당에서 이것을 협조해서 더 이상 그 사건을 다시 돌이켜 보기에는 그럴 만한 정황, 불투명한 상황이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 여야 공방이
공방이 계속해서 거센 모습인데 지금 원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개특위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락됐고 이제 또다시 떠오르는 부분이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장. 이걸 지금 누가 가져가느냐가 다시 떠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상 뭐 지금 언론에서 표현하듯이 구분응선 다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여야가 협상을 할 때 진짜 쟁점이 큰 문제를 갖고 협상을 할 때 고성이 흘러나온다라는 건 이제 곧 협상이 타결될 조짐이다. 네. 라고 여겨지는 거죠. 왜냐하면 고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만큼 지금 부딪히면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 지지자들, 자기 진영한테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고성이 나온 며칠 후에 바로 가장 쟁점이 됐던 사개특위가 뭐 거의 지금 양쪽 다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욕먹을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쪽 지지자들은 사개특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위원장은 민주당한테 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좌지우지할 거 아니냐, 의도대로 될 거 아니냐 이런 사안을 받아들였으니까 사실 왜 그걸 언론에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가 힘드니까 사개특위하고 아까 가방이하고 그다음에 행안위는 우리 쪽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 지금 원내대표직 바로 탄핵될 지경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민주당은 전 정치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논리가 아니고 민주당은 당연히 과방위를 지금 지키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개특위는 검찰개혁, 과방위는 언론개혁, 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자신들의 어떤 과제를 지금 설정을 해놓은 상태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행안위를 그냥 국민의힘에 주면서 과방위를 지키는 걸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지금 거의 뭐 99%까지 뭐 네. 협상은 된 것 같고요. 과방위 자체가 문제가 된 건 뭐 그 안에 뭐 많은 어떤 문제들이 있지만 그걸 진영 논리로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거의 협상이 완료됐다. 근데 딱 한 가지 과방위를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행안위를 넘기는 것을 자신의 진영에 어떻게 설득할 건가. 거의 이 정도만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여야가 말한 재헌절 7월 17일이 또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표현에 따르면 구분응선을 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협상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도 7월 17일 이전에 합의를 잘 해내야 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 구성이 빠르게 되어야 지금 정부, 여당, 국정에 뒷받침을 해야 될 네.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여당이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온 것이 여당의 책임을 다 했나? 그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난이 더 높아질 텐데요. 아직까지도 몇 가지 쟁점 사안을 들고 이렇게 핑퐁 게임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지금 책임 여당, 집권 여당 어디 갔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과정들이 있을지 둘 다 계속해서 뭐 줄다리기를 팽팽하게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장기화됐으니 여론을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민생을 되살피려는 곳으로 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주셨는데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 얘기도 조금 해보자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문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조금 부정 국면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고 좀 민생을 이제 살피자는 의견 쪽으로 모이는 상황입니다. MBS 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둘째 주 지금 긍정평가가 33%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부정평가 53%, 데드크로스 국면에서 둘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진 상황입니다. 20%포인트 정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 나가려고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야 되겠죠. 지금 그 하락세가 아주 안 좋은 것은 하락세는 늘 있을 수 있어요. 네. 보면 뭐 정권 초기에 이명박 대통령도 처음 한 50%에서 뭐 3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이제 광우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떨어진 적도 있고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이 하락세가 원인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원인이 논쟁적인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적인 이슈라는 건 광우병 같은 건 논쟁적인 이슈거든요. 한미 FTA 소고기 수입이라는 것. 그리고 이건 의제잖아요. 네. 하나의 의제고 이건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꼭 뭐가 오르다 한쪽이 무조건 옳다는 건 없어요. 갈등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농축산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불리한 거고 또 이쪽 이 수출을 하는 그런 이 산업 쪽은 유리한 거고 이런 FTA가 갖고 있는 성격 자체가 논쟁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을 지지하는 정당이냐에 따라서 부딪히는 이 이슈라는 거죠. 이런 논쟁적인 이슈라면 사실상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상승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슈니까 일시적이라. 의제니까 네. 아젠다니까 그 아젠다는 어쨌든 추진을 하건 아니면 뭐 우회를 하건 간에 부딪혀 나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로서 지금 이 뭐랄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하락하는 건 그런 논쟁적인 이슈가 아니라 인사 문제,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부인 문제, 뭐 태도, 뭐 도어스태핑의 태도 문제 이런 건 논쟁적이지 않거든요. 어떤 갈등이 부딪히는 게 아니고 그저 뭐랄까요 곁들임 정도의 어떤 이슈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라고 만약에 그 진단이 나온다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논쟁적인 이슈를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어느 정부나 인사 문제는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정말 인사 문제 많았거든요. 그 안에 모 장관은 오관왕이라고 했어요. 지금 뭐 부동산 문제, 뭐 학위 문제 다 있었고요. 뭐 모 법무부 장관은 도장을 사랑하는 여인,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인의 도장을 훔쳐와서 결혼 증명을 냈다고 해서 낙마하고요.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인사 문제가 지금 도드라진다? 그건 아니에요. 다 그런 정도의 어떤 인사 문제는 다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리고 네. 일을 하는 이슈를 던져라. 일을 하는 이슈를 던져서 당연히 뭐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겠고 그 반대를 하더라도 그런 이슈로서 부딪혀 나가면서 갈등의 어떤 그런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국민들이 아 내가 이래서 찍었지라고 다시 회복할 것 같아요. 앞서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짚어주셨지만 MBS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과정에 대한 평가 조사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또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이다가 54%로 우세한 모습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를 둘러싼 지지율 하락의 원인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는지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징계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국민들이 54%라는 결과가 나온 것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저는 별개로 네. 판단이 판단이 되고요. 연동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뒷받침을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3%라고 하면서 지금 뭐 2달 만에 그 데드크로스를 이루고 있는 이 상황이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의 태도의 문제를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죠. 인사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대통령의 언어로 어떻게 사과를 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해서 오만불손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우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지지층에서도 벌써 이탈을 한 그 지지율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정책적인 어떤 미래 비전, 아젠다를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이 경제를 어떻게 만회해 나갈 것인가, 그 경제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도 외부 변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사람들이 자질에 대한 의구심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집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고착이 되면 어떠한 뭐 해법을 내놓는다고 해도 신뢰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더 늦은 시간이 흐르기 전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빠르게 내부 수습을 한 다음에 정부의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이종곤 시사평론가 그리고 남영희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